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반으로 쪼개려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연식이 오래된 그 시골집에 자식들은 다 서울에 가 있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 그 마을에 이제 젊은 아이들도 없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 소멸되어가는 지방 산골에 다들 70 넘으신 어르신들, 이번에 또 얼마만한 태풍 피해와 폭우 때문에 집이 다 침수되고 가재도구가 다 젖고 터전이 없어지고, 이 무더위에 도시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덥다 해도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서 잘 지내는데 그분들은 쉴 데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이 무더위에 땀을 그 많은 나이에 지친 체력으로 버티면서 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또 농작물을 일으키고 집안 청소를 하고 참 힘들게 이 무더위를 어떻게 견뎌내실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꼭 이런 재난 상황이 와도 제일 힘들고 제일 약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일 또 큰 피해가 오게 되는지, 그걸 사회가 다 같이 또 어떻게 같이 좀 도와서 일으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적으로는 없는 건지, 한다고 해봤자 맨날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분들이 가거나 아니면 재난지역으로 특별 선포해서 돈 주는 것밖에 없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몇십 년이 지나도 항상 같은 피해는 같은 처방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오늘은 인간극장 우에다입니다. 요새 8월 들어서 지금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저와 같이 이렇게 눈여겨서 짚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세상이, 제가 저 남중국해 근처에서 끌어올 수 있는 수증기들은 모두 다 끌어와가지고 슈퍼 태풍을 만든다, 여름 태풍,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었죠. 정말로 요즘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비록 한번 금리 동결로 쉬었지만 다른 선진국들, 유럽이나 영국이나 전부 다 금리 인상을 했고요. 거기다가 일본까지 뒤통수를 치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미국은 마침 또 뭡니까? 바로 부치안도 협상 때문에 그동안 상반기에 발행을 전혀 못했던 국채들 밀린 양을 또 어마어마하게 7월부터 쏟아내는데, 7월 한 달은 단기채 위주로 쏟아내서 시장에 별 충격이 안 왔죠. 8월부터는 이제는 2년물, 10년물, 30년물 장기채 위주로 쏟아냅니다. 물론 미국 국채가 아무리 많이 쏟아내도 아직도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만한 국채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 국채도. 사줄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사줘서 국채 금리가 조금 오른다 해도요, 그래도 그거 못 팔릴까봐 걱정하는 건 참 웃긴 짓입니다. 다 사줄, 전 세계의 모든 연기금이나 보험사나 이런 큰 돈, 펀드나 이런 애들이 사주려고 난립니다. 더구나 단기채 같은 건 요새 5% 정도 이자를 주는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 그런 일본 지금 엔화 어떤 정책 선회한 거에 관한 영상, 바로 저번에 올린 영상이죠. 그런 거 영상 원고 만들고 찍어볼까 하다가 한번 날렸다고 했잖아요. 원고를 날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저기 그 동생이 여동생인데, 그냥 이제 저는 실제 진짜 친여동생은 없어서 그 친구를 이제 젊었을 때부터 알아가지고 그냥 제 친동생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그건 제 생각일 수 있고요.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디 그 친구가 오히려 독거노인 불쌍해서 가끔 상대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연락이 없으면 같은 카톡으로 고독사 했나 이 양반이 하고 이렇게 뭐 알아봐 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서로 간에 어떻게 생각하든 그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뭐 그 몇 년 전부터 그 집 사지 말고 절대 앞으로 아무리 집값이 뭐 눈 뜨고 뭐 해서 올라도, 그 친구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은 웬만하면 다 저기 그 달러로 바꿔놓고 뭐 그렇게 뭐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 잔소리 내가 많이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기 금년 초에 달러가 드디어 약세로 빠진다 사방에서 말하니까 그때 굉장히 좋은 가격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하고, 이제 은행에 마침 좋은 뭐 이자를 준다고 해서 거기다 넣어놓을 거다 해서 그래라 하고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거기보다 더 많이 준다는 데가 있어도 새마을금고나 뭐 저기 저축은행 같은 데서 그거보다 몇 프로 더 준다고 온갖 저기 뭐 해도 꼭 저기 5대 은행, 큰 은행에다만 넣어라 했는데, 또 그건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그 친구가 또 간만에 연락이 오더니 마침 그날 엔화를 좀 사볼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야 너한테 또 그런 얘기가 들어가서, 너도 전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 지금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뭐 저는 이제 엔화가 오를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하고 비교를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평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라서 그건 내가 뭐라 말할 수가 없겠다. 근데 다만 나는 이제 달러하고 엔화하고 비교하는 환율은 참 자주 들여다본다. 그냥 어떤 호기심이나 그런 세계가 좀 돌아가는데 좀 재미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재밌어서 취미처럼 보는데, 우리나라 원화하고 엔화하고 비교하는 건 모르겠고 달러하고 엔화하고 비교하는 건 보는데, 이 환율 시장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막연하게 앞으로 뭐가 있으니까 한 방향으로 환율이 갈 거다라고들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게 전혀 그런데 관심 없던 사람들한테까지 얘기가 퍼질 정도로 뭔가 된다 하면은, 그런 경우는 들어가서 잘 배부르게 잘 발라먹고 나올 확률이 극히 적다. 예를 들어서 1년 전 뭐 작년 연초에 그런 얘기 너 그때도 나한테 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 살까 하고 아무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평생 모르던 너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디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들어서 너한테까지 들어왔던 얘기인데, 그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부터 뭐 삼성전자 반도체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저기 변수들이 사실은 세계 그 반도체 시장, 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메모리 뭐 비메모리, 거기에 뭐 요즘 금년 들어서는 AI 뭐 고대역폭 뭐 거기다가 그 반도체를 파는 주요 시장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거기에 정치적 갈등까지, 할 일 없어갖고 맨날 그런 거 들여다보는 나도 정말 반도체 삼성전자 하면은 5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다 들어가고 계산할 게 많은데, 단순하게 지금 들어갈까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반도체는 무조건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 그 당시 삼성전자가 9만 전자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까지 왔으면, 너한테까지 그 얘기가 들어왔으면, 들어가면 거의 다칠 확률이 열의 9인데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땐 지금 엔화는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엔화는 너무 볼 게 많다, 한국화가 보면. 근데 그 나라의 통화가 앞으로 세질 거다 하면은
우리나라 원화하고 비교했을 때 세질 거다 한다는 거는 지금 뭐 엔화가 세질 걸 강세를 뭐 기대하고 배팅을 들어간다 하면 일본 경제는 살아나고 혹은 일본 경제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뒤처진다. 그렇게 되면은 배팅해서 먹을 수가 있을 거다. 물론 지금 내가 큰 거시 경제 흐름으로 봐도 그렇게 될 확률이 안타깝지만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엔화하고 원화하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해도 서로 간에 이 계산 비율이 나오는 거는 중간에 달러를 거쳐가게 돼 있다. 이 환율 시장이. 그러니까 달러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그 나라의 뭐 경제력, 통화력 해서 몇 대 몇의 비율로 우리가 바꿀까 할 때 우리끼리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바꾸자 하고 지금 그거를 그 계획을 도모하는 게 지금 브릭스의 위안화입니다. 아주 달러 기준으로 삼지 말고 우리끼리 위안화 해와라. 우리끼리 딱 어떤 그 특정 품목, 특정 산업, 특정 무역의 결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써나가기 시작하자고 달러 영향권을 완전 탈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꼴을 못 봐갖고 지금 7월까지 온갖 지금 할 수 있는 그 것들은 다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한도 협상도 해놨기 때문에 국채도 엄청나게 발행을 하지만 지금 가장 큰 국채 주요 그 매수자였던 미국, 중국, 일본, 미국 연준까지 해서요. 다 지금 국채를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초저금리로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는 만기가 돌아와도 안 사준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주던 그 큰 손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데, 이제는 일본 엔화까지 지금 이번에 같이 손들어 준 건데, 거기다가 부채 한도 상향 그것 때문에 못했던 거지. 발행 만기채 장기채 발행량을 더 지금 8월부터 지금 더 이번 주 벌써 지금 이번 주죠? 오늘부터인가? 뭐 2년물, 10년물, 30년물 뭐 빡빡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 다 손해는 되겠지만 큰 이 매수세들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비록 미국 국채는 팔리더라도요. 어떻게 뭐 조금 더 이자율 높게 해서 팔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조금 이자율이 높아서 미국 국채 다 팔렸네 안 팔렸네 하는 사이에 미국 국채가 전 세계 채권 어떤 거래 이런 시중 금리 거래의 기준점이 돼요. 아까 달러가 기준점이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세팅된 것 때문에 조금씩 안 내려오고 조금씩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물론 뭐 쉽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잠깐 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자꾸 말이 이상하게 빠지는데 그겁니다. 굉장히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그나마 기준점이 되는 건 환율 시장에서도 달러예요. 달러가 100의 가치라고 하면 엔화는 70의 가치냐 60의 가치냐 거기에 기준점을 맞추고, 달러가 100의 가치라고 할 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는 40의 가치냐 50의 가치냐 계산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매겨진 서로의 그 가치를 보고 엔화하고 원화끼리 서로 패를 뒤집어 까는 거예요. 누가 먹나 보자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엔화하고 원화 단순하게 일본 경제와 일본 엔화라는 통화의 통화력,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원화라는 통화력의 가치, 그런 것만 보고 누가 더 앞으로 상단으로 가서 엔화가 세질 거냐 원화가 세질 거냐고 쉽게 베팅하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기준점이 되는 건 한번 계산이 거쳤다 오죠. 달러를 기준으로 갖다 거쳤다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어떤 형상을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판이 틀려지는 겁니다. 둘이서만 섰다 판이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단순히 그 엔화가 오를 거다 해도 중간에서 미국에서 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끼리 엔화하고 원화끼리 경쟁하면서 환율 시장에서 조정되는 게 전혀 다른 제3자 미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우리끼리 갑자기 막 출렁이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지금 10시 5분 전인데요. 달러가 지금 1318원까지 올랐네요.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엔화도 약해지고 위안화도 지금 다시 7.25까지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환율 시리즈 영상에서 한번 왜 이 삼형제가 같이 가는가, 환 시장에서 어떤 그 투자 포트폴리오들, 세력들의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한 가족이에요. 환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뭐 위안화도 지금 요새 뭐 중국 경제 7월 지표부터 해서 갈수록 안 좋죠? 판공성인가 가가해갖고 지금 뭘 하려고 하지만 이미 거시경제 세팅이 중국 죽이기로 계속 하루하루 더 지금 첨가가 되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죠. 중국 내수나 부동산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헝다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달 전부터 지금 예상하고, 이거 뭐 그때 뭐 4월달, 5월달 중국 경제 모든 지표, 부동산 지표 다 깜짝 반등할 때였죠. 그러면서 전부 다 앞으로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해서 2분기부터 살아난다, 본격적으로. 다 뭐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고 그럴 때였는데, 저랑 같이 이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우리는 그때 뭘 봤습니까? 골마 터진다, 이제 중국 두고 봐라. 지금 깜짝 반등이 이거 좋아할 때가 아니다 했잖아요. 그 지금 석 달 정도, 넉 달 정도 지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4월, 5월만 깜짝 반등했지. 6월 그리고 오늘 나온 7월 지표까지 보면 이거, 그리고 뭐 헝다 외에도 뭐 에버그린 뭐 해서 뭐 헝다 말고 완다, 뭐 원추리 가든 뭐 지금 계속 줄줄이 감자 고구마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도 무너지니까 만약에 엔화하고 원화만 두 개만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다고 배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옆에서 중국 경제가 휘청이니까 그 영향으로 우리 원화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환율에 서로 각국이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앞으로 거시경제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이 지금 한판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발 엔화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달러 안 팔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차라리 맘 편했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때 1월달에 네가 팔고 나왔으면 좋은 가격에 잘 팔고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그 4.5% 준다는 데 있으면 은행에 넣는 게 나는 좋다고 본다 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머리 쓰고 어려운 거에서 지금 들어가고 4.5% 따먹고 나올까 말까 그 걱정하지 말고, 지금 미국의 MMF 시장에 역대로 많은 돈이 흘러가 있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잘 나가고 채권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해도요, 너무 변수가 많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라리 뭡니까? 미국은 단기국채 금리가 지금 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단기국채에 투자하는 상품 MMF에 넣으면 그런 데다 주로 투자해주죠. 5%를 준다니까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엄청 머리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거기서 5% 따먹을 확률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장이 있느니 차라리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 뭐 강세장 지금 잘 나간다, 연착륙 골디락스라 하는데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장에 제가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시작하고, 풋콜옵션도 역대로 이제 많은 콜 베팅이 지금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은 뭐 최고가 뭐 일부 뭐 엔비디아 같은 건데 최고가를 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지금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그 5% 이상의 어떤 수익을 따먹고 나올 수 있냐, 확률과 변수를 봤을 때 맘 편하게 5% 주는 게 너무 꿀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MMF 시장에 지금 역대로 최고로 많은 돈이 7월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엔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엔화하고 원화하고 해서 어떤 투자를 해서 원화로 엔화를 뭐 배팅을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정말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그 판단은 네가 하는데, 나 같으면은 이렇게 복잡한 달러가 기준이 돼서 환율이 정해지는 시장에서 그냥 엔화하고 원화 두 개가 이렇게 되겠지 하고 아무리 전문가들이 앞으로 그래서 엔화는 오를 겁니다 해도,
거기에 끼어드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뭐들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냥 4.5% 먹어라. 적금 좋은 거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당연히 지금 일본이 YCC를 수정해서 금리를 위로 용인을 하기 시작했으면 당연히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보면 일본 10년물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6점 얼마까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지금 좀 내려갔고 다시 0.59까지 내리긴 했는데요. 속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아무튼 0.5에서 0.59 거의 0.6까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면은 그만큼 엔화가 당연히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엔화는 오히려 다시 한번 145엔을 막 바라보면서 143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로 1달러당이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왜 그러죠? 단순히 환율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저 밖에서 끼치는 다른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유로와 같이 파운드의 가치, 위안화의 가치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금처럼 채권 시장에서 전체 채권 매수세가 없어지면서 전세계 채권 시장이 이렇게 끓게 되면서 엔캐리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반영이 되기도 하면서 아휴 신경 쓸 거 많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계산하는 건 세상 어렵습니다. 그거 맞추는 사람 저 지금까지 아무도 못 봤어요. 저기 뭐 어마어마한 저기 뭐 노벨상 받으신 폴 크루그먼 교수님 요새 뭐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저는 다 팔로우하고 그 교차 검증처럼 팩트 체크 하잖아요. 끝까지 가서 아주 깐깐한 놈이죠. 당신이 1년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틀렸어. 다 검증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 것도 웬만하면.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맞추고요. 그래서 항상 큰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늦어지고 빨라지고 한 중간에 어떤 국제정세의 변화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튀어나오고 하더라도 큰 그 흐름을 드라이브하는 세력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것 같다 하면은 그리고 그게 계속 내가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다. 계속 중간중간 돌다리 짚어가면서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그쪽 방향으로 보고 저는 기다리거든요. 근데 4월 5일에 중국에 뭐 깜짝 반등하지만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도 보면은 앞으로 뭐 국채 시장이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까지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국채 시장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구나라고 그렇게 또 단순하게 엔화 투자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 그냥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을 때 상단이 4.25까지 치솟았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도 작년같이 뭐 큰 문제, 지금 아무리 뭐 문제가 심각해져도 이 정도만 가면은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게 한번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에 들어가 있는 이 우리보다 머리가 몇 배나 뛰어난 이 지니어스한 이 투자가들은 각 나라에서 제일 수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요. 걔네들은 4.25 가까워지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 아무리 올라도 이거보단 더 안 오를 확률이 물론 여기서 4.25 앞으로 치고 5.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5.0 넘어서도 갈 거라는 아주 소수의 일부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막 닥터 둠이나 막 그런 사람들처럼 거기까지는 안 보고요. 대부분 여기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저번 고점까지 가면은 뭔 일이 터져도 거기가 한계일 거다. 채권 가격이 그 이상 떨어지진 않을 거다 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하면 여기서부터 먼저들 팔아요. 먼저 선수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쯤 가면은 채권을
매수하겠다는 매수세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니까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건 10년물이니까 그러지겠지만 2년물은 뭐 5.0에서 더 올라간다고 보는 빌 에크먼 같은 사람 최근에 공개적으로 자기 포지션 숏이라고 공개하고 엊그저께 나왔죠. 그런데 워렌 버핏은 같은 날 뭐라고 했습니까? 피치가 저기 신용 강등한 날 나는 미국 국채 산다. 둘이 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뭐 둘이 뭐 빌 에크먼 대 워렌 버핏 하는데 그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둘 다 똑같이 본 거예요. 다만 빌 에크먼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 신용 경색이 채권 시장에 오면서 한번 빡 오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걸 보고 자기는 단기적으로 숏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야 여기서 아무리 올라봤자 뭐 4.25에서 5.0 사이 오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착착착 미국 국채 그 사람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을 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있다고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바닥에 나와도 이게 하늘 높은 주물 끝까지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몇 년물이냐에 따라서 국채가 만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는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 봤을 때 올라가봤자 4.5 올라가겠지 뭐 그렇게 보는 거겠죠. 워렌 버핏은 아무리 올라가봤자 5.0 가겠지. 그러면은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워렌 버핏은 무조건 장기 투자잖아요. 여기서 뭐 막 1년 사이에 막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막 우리 같은 소시민들처럼 막 벌벌벌벌 떨고 뭐 막 소주 마시고 안 그러죠. 그 사람은 묻어놓고 안 봐요. 10년 동안. 그러면은 지금은 1년, 2년, 3년 안에 뭔 일이 신용 경색이 한번 오고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 온다 할지더라도 10년 뒤에 보면은 다시 채권 금리는 안정되면서 국채 가격은 높아져 있을 거다. 지금 충분히 국채 가격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보고 장기로 보니까 길게 보니까 그런 워렌 버핏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즉 빌 에크맨처럼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채권 2페이지가 사람들이 뭔 일 터졌다 하면서 신용시장에 경색이 와가지고 채권금리도 빡 치솟는 요런 거죠. 이 4.25같이 이게 2페이지라고 봤고요. 3페이지 뭔 일이 빵 터지는 것 같으면 처음엔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전부 세상에 믿을 건 그래도 미국 달러하고 미국 국채밖에 없네. 왜죠? 보니까 여기 뻥 터진 여파로 좀 이따가 대한민국에서 뭐가 터집니다. 중국에서 뭐가 터집니다. 실제로 지금 엊그저께 이렇게 한번 빵 올랐을 때 이날 뭐 피치사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고 했을 때 그날 우리나라 국채도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호주 국채, 전 세계 국채가 다 금리가 다 올라갔어요. 미국 국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시장에서는 기준점이 미국 달러인 것처럼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기준점은 이거예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조지 소로스 같은 오늘 너무 저기 지금 또 33시간 가겠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페이지로 빵 뜨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아이고 그래도 안전한 나라 미국밖에 없나 하고 전부 미국 국채로 올라드는 3페이지가 경착륙이 와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슬슬 특별한 이벤트는 없더라도 연착륙이 오면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경기 침체에 빠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하는 거 보면서 그러다가 미국 경기도 지금은 좋다 하지만 제가 미국의 경제 지표도 이제 못 믿겠다. 작년 말부터 금년부터는 고용이고 뭐 지금 뭐 GDP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의 뭐 예전에는 그런 거 꼭 몇 프로 나오고 뭐 상세적인 내용이 뭔가 챙겨봤는데 지금 몇 달 전부터는 거의 뭐 건성으로 저도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는다고 했죠. 이제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냥 대신 다른 움직임을 보잖아요. 저번 얼마 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경제 잘 나간다, GDP 봐라 말들을 옐런이랑 나와가지고 파월이랑 나와서 말은 하는데 그 뒤에서 얼마나 지금 미국의 그 신용시장에서 대출을 한도를 시중은행들이 쪼이고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아까 뉴스 나왔대요. 저기 뭐 이번에는 피치가 아니라 무디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피치는 좀 등치가 작은 애였죠. 말이 3대지 걔는 조금 아웃사이더였고, 스탠더드 & 푸어스하고 무디스 두 가지가 이제 2대장인데, 그 중에 하나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중소 지역은행, 은행들 위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근데 중소 지역은행 뭐 10개인가 신용 등급 하향할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소 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 중에서도 몇 개 기억이 잘 안 나네. 한 대여섯 개를 앞으로 하는 거 봐서 거기도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그런 말을 꺼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 왜냐? 걔네들이 부동산 상업 시장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하고 너무 많이 엮여 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게 뭡니까? 중소지역은행의 그 위기는 다 끝났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분명히 신용시장에서 대출은 억제되고 자금 조달, 지금 우리나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채에 지금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출 잘 안 해주고 다시. 우리나라 금리는 뭐 지금 뭐 많이 뭐 동결, 4차례 연속해서 동결됐다 하는데 실제 시중 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6%, 7% 가고 있고요. 물가는 많이, 소비자 물가는 잡혔다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 외식하면 얼마입니까? 콩국수 한 그릇에? 전혀 안 떨어지고 있죠.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죠. 시중에서 반영되는 건 틀리거든요. 근데 미국의 실물 경제를 보면 기업 연체율, 기업 파산율, 고금리 때문에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애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대출 금리 오르고 대출 잘 안 해주고 해서 자금 조달을 어려워갖고 회사채 시장이 점점 막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는 일 역대로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그 막 5대 은행이나 큰 은행들은 역대로 많은 그 대손 충당금 쌓아놓고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경제 대공황이 와도 세계에 가장 그 은행들 금융계는 튼튼하게 안 쓰러질 수 있을 만큼 규제를 강화해서 시스템 준비를 해놨는데 이번에 거기다 대고 더 하라고 한다. 연준이 더 세게 가라고 한다. 그런 거 제가 다 영상으로 썸네일 제목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 더 지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죠. 계속 그 제가 올린 영상들의 썸네일이나 그 앞에 그 잠깐 뭐라고 합니까, 그 개론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 더보기 설명란 보면은 대충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경기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끝엔 지금 막 굉장히 이 연막 작전으로 통계 지표도 굉장히 사람 헷갈리게 만들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저는 지금 몇 달 전부터 많이 의심하고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어쨌든 저기 미국 경제에서도 뭐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 제일 늦게 뭐 저기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주요 경제권들이 침체로 빠지고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미국 혼자만 버틸 수는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유럽 경제가 흔들린데 뭐 미국은 외계별에 삽니까? 금성에 삽니까? 같은 지구에서 같은 경제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가 망해서 저쪽 물건 못 사주는데 저쪽이 어떻게 같이 저쪽만 잘 살아요. 저쪽은 뭐 국경 닫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나라인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새 그 국제 경제 뭐 세팅되는 거 보시면 신용 시장도 그러고 지금 뭐 국채 시장도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거의 상반기 영상의 반이 전쟁 얘기죠. 저를 이제 뒤늦게 알아갖고 오신 분들은 이 자식은 제목만 경제 이야기지 밀리터리 채널이야? 뭔 탱크가 어떻고 전투기가 어떻고 뭔 놈의 전쟁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자고 그 전쟁 영상들부터 국제 정세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 많이 다루잖아요.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아, 결국은 그러네. 이거 다 세팅해가지고 지금 엊그저께 지금 보셨죠? 흑해 곡물 협정부터 전선을 흑해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아예 이쪽으로 저기 곡물을 수출을 못하게 만드는 이제 유조선까지 공격하고 있죠.
흑해 밑쪽에 저기 이 러시아의 원유가 바다를 통해서 수출되는 가장 중요한 항구인데 그것도 지금 공격해 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유조선이나 그런 것도 다 공격할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항구에서 나오는 그 수출되는 기름이 러시아 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도 굉장히 원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쪽 그 러시아하고 붙어있는 대륙 안쪽에서 바다로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바닷길로 나오는 항구가 거의 그쪽 하나밖에 없어요. 흑해 쪽밖에.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러시아만 이용하는 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항구에서 길이 막히게 되면 전 세계의 어떤 그 원유 수출하는 그 흐름이 굉장히 막힙니다. 그리고 물론 경기 침체에 전 세계가 빠지게 되면 원유값은 오를 수가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저는 뭐 10년 봤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빈살만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거를 이어가고 2030 비전 프로젝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가가 최소 7, 80달러 이상은 돼야 뭐 어떤 전문가들은 100달러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7, 80달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80달러까지 올랐죠. 결국 유가가 오른 건 뭡니까? 뭐 선물 시장에서 지들이 장난치는 뭐 콘탱고 현상도 있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내렸다 뭐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출렁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사우디가 어떻게든 감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정 가격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러시아하고는 3월달, 5월달까지는 서로 티격태격 했지만 다시 또 그래도 이제 경제가 서로 이제 뭉칠 건 가만히 보니까 편가르기가 이제 상반기 딱 심해지면서 야 사우디 중동 니네도 이제 우리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붙을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다시 이제 감산을 같이 해주기로 해서 주요 이제 오펙에서 가장 큰 대장 오펙 플러스에서 대장 둘이서 계속 이렇게 감산을 하고인데 그 다음에 거기 흑해를 통해서 수출되는 큰 곡물이나 원유 수출도 이제는 전쟁의 핑계 이 미친놈들이 막 유조선 공격하고 막 하는데도 지금 미국 눈치 보는지 야 그거는 아니죠 하고 말리지를 못해요. 젤렌스키한테 뭐 싫은 소리를 못해요. 참 내 그런 국제회의장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 어떤 분위기길래 당연히 할 말을 못하는가. 우리나라의 잼버리가 이런 엉망이 되게 되면은 그 간척지에서 엉망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영국 대표단은 먼저 철수해가지고 가서 인터뷰 하잖아요. 야 갔더니 도저히 그거 할 때가 못 되더라 하고 당당히 까잖아요 우리나라를. 근데 왜 그 우크라이나 뭐 국제 평화회의 그런 데 가면 야 이번에 유조선은 왜 공격했냐 아무리 뭐 저기 니네 전쟁이라고 하지만 굳이 거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기름이나 식량을 점점 더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어야겠다. 꼭 지금 이 전쟁을 이기려면 꼭 흑해에서 이 서로 간의 곡물 항구나 유조선 항구를 서로 계속 그렇게 자극해야겠어 하고 서로한테 얘기하고 그 중간에서 여기는 건들지 마. 권투에도 이제 허리 아래 로벨트는 저기 가격하지 마. 뭐 그런 식으로 로블로 하지 마라고 규칙을 정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면은 미국이 뒤에 이제 부르겠죠?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자고 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래서 아마 말 못하는 거겠죠? 결국 이런 전쟁 때문에 다시 또 세계의 어떤 세팅, 이것도 세팅이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세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대만하고 한반도까지 여러가지 지금 모든 세팅이 갑작스럽게 6월 말까지 상반기 어떤 세팅을 다 끝내놓더니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8월 8일이니까 한 달 반도 안 지났네. 한 달하고 열흘 정도 지났는데 너무 많은 세팅이 돼버렸죠. 그 여름 태풍이 거의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네요. 아유 참 답답하네. 우에다에게 해야죠. 죄송합니다 또 오늘.
서론을 또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했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왜 지금 이 친구는, 이 최우크라는 친구는 저번 영상에서 그건 알겠어. 저기 뭐 일본이 엔화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책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이 친구가 예전부터 저기 이렇게 예상하고 의심하고 이거 봐라 이제 곧 한다 저기 곧 뭐 어쩐다 하니까 그렇게 된 건 알겠어. 알겠는데 왜 저기 일본이 그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한 세 가지 조건 긴축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되 너무 급하게 안 올리면서 일본 부채도 자극을 하지, 일본 부채 이자가 정부 부채 이자가 터지지 않도록 자극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거기까지는 저 말고도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죠. 이번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때 거기까지는 다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처음 듣는 얘기죠. 이게 뭐죠? 일본이 달러 강세를 계속 받쳐주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어디서, 야, 뭔 얘기지? 그렇죠? 그 세 번째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엔캐리를 더 필요할 때 신호를 받고 땡기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또 한 번 저기 엔화를 싹 빼서 시장에 동맥경화가 걸리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달러 강세는 해치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려고 빅스텝을 올렸다고? 그것도 어디서도 안 나오는 얘기죠? 안 나와요. 저 어디서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순전히 제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어디 뒤집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왜 쟤는 저런 얘기를 하지? 그 배경이 뭔데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자신 있게 하지 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배경이 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처음 블로그를 할 때는 순전히 저의 개인 기록으로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경제 현장에서 오는 화폐 전쟁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지구 경제를 지배하는 상위 1%의 음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개인적인 어떤 관찰자적 입장에서 실험실에서 실험하면서 결과를 기록하는 과학자처럼 그냥 저만 이렇게 보고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적었어요. 처음에 블로그에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다음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아니지. 개인, 처음엔 블로그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디 뭐 커뮤니티 같은 데 써가지고 혼자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음 블로그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파면서 그게 이제 작년 3월부터죠. 작년 3월부터 파면서 이제 그때는 블로그를 보러 오시는 겨우 한 몇십 명도 안 되는 분들이었지만 그분들까지 생각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글을 길게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알 수 있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적어 놓기 시작합니다. 스토리를. 그런다 해도 이거를 대충 그때그때 제 머릿속에 봐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저만 아는 그런 식으로 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니까요. 잘 모르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금년 2월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말로 하게 되면서 더 자세하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써놨어도 가끔 이렇게 블로그에 그 달리는 댓글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저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은 살짝 그런 것도 저도 느껴요. 이분도 정확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다 이해는 못 하셨구나. 뭘 물어보긴 하시는데 그런 거를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자주 느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막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설명하고 블로그 글도 아주 장문의 글을 길게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노력한다고 해도 워낙에 제가 하는 얘기들이 일반적인 어떤 뭐 경제 논리나 뭐 이런 언론이나 어떤 뉴스나 어떤 그런 경제 채널에서 보고 듣는 얘기하고는 굉장히 전혀 다른 어디서 신선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알던 지식으로 보면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작년 말쯤에 해가지고 앞으로 일본이 언제건 저런 식으로 그러면 엔캐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말에도 비슷한 글을 한번 이런 일을 예상하면서 썼었거든요. 그러면 엔캐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의 시주대로 하게 되면 그때는 급작스럽게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뭐 이제 뭐 미국은 달러는 뭐 그때는 뭐 반대로 뭐 떨어지겠네요. 그 누가 그런 질문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도 제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달러 강세는 끝까지 받쳐주면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게 어떻게 할지 지금으로선 저도 사실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답글을 달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제가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 하다지만 왜 근데 위에다는 알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효과가 나는 건 알겠는데 왜 꼭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 세 가지 조건이 왜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는 거지? 일본 정부 부채 이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급격한 정부 부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알겠다. 그건 어디 다른 채널 봐도 유명한 교수님들도 나와서 비슷한 얘기 하더라. 근데 일본이 달러 약세에 빠지는 거를 막고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면서 달러의 권위를 침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위에다가 환율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동시에 알게 모르게 개입하면서 그렇게 잘 맞춰준다고? 그럼 어디서 나온 말이야? 누구 얘기야? 생전 처음 듣는 얘기고. 또 엔캐리를 필요하면 갑자기 샥 땡겨올 수 있도록 그거를 빅스텝으로 올린 거라고?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 그 일본의 금리 인상 YCC 수정을 평가하는 그런 기사들을 이런 데 관심 있어 갖고 여러 개 보신 분들은 혹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평가도 그러고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도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아주 장기간 금리 완화 기조를 계속적으로 어차피 가져갈 건데 나중에 이제 급하게 하기 전에 미리부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짝 여지를 둔 거라고 그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들 평가를 둔 거거든요. 급격하게 이제 긴축으로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요이땡 이제부터 무조건 긴축이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금융 완화 기조로 계속 가는데 살짝 부드럽게 여유를 준 거다. 근데 살짝 부드럽게 여유를 줬으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0.25에서 0.5 베이비 스텝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0.5에서 0.75 베이비 스텝으로 한도를 줘야죠. 왜 1.0까지 빅 스텝으로 폭을 넓혀놨냐 이거예요. 그건 아무도 설명 못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최오쿠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왜 그 세 가지라는 그 배경은 어떤 생각에서 나왔냐? 어떤 근거로 나왔냐? 그거를 제가 사실은 그동안 1년 넘게 블로그에 틈날 때마다 여러 번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틈틈이 했는데 그렇게 저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워낙에 처음 듣는 얘기들이고 하시니까 아마 꾸준히 보셨던 분들도 정확히 그걸 이해하는 분이 지금 또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 시간엔 차트나 어떤 그 큰 경제적인 그런 걸로 분석을 했지만 왜 처음부터 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최오쿠는 작년부터 이미 거의 뭐 1년 훨씬 전이죠. 4월 3월부터 작년 4월 3월부터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방향으로 달러 강세 받쳐주고 천천히 하면서 엔캐리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방향 쪽으로 갈 거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왜 일찌감치 그렇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떠들었을까? 얘는 뭘 봤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어려운 얘기를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인간극장 우회다. 쓸데없이 옆길로 빠져서 산 하나 타고 왔죠. 지금 옆에 엄원산 정상까지 가서 야호 하고는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다시 왔습니다. 또 50분 걸렸네요. 대단한 양반이야. 그래도 우리 저기 690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잘 참아주시는 착한 분들만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인간극장 위에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뒤통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저번까지 뒤통수라는 것은 아닌 척하면서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로 일본 중앙은행이 그간의 제로금리, 양적 완화, 무제한 국채 매입에 YCC 정책을 하던 것을 벗어나서 비로소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선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런데 일본의 금리 인상 정책은 다른 나라와는 달랐죠. 즉 장기채의 금리 상단과 하단을 일정 범위 안에 가두고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중앙은행이 자기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주는, 저번 시간에 같이 차트 보면서 다 봤죠. 즉 억지로 금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시중금리도 고정시키는, 즉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방법을 쓰더라 이겁니다. 즉 일본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방법으로, 옛날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기 아베노믹스, 일본이 그동안 장기 디플레에 빠져 있었죠. 십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은 어떤 방법을 택했었습니까? 제로금리로 무한 돈 풀기를 선택했었죠. 그게 바로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다 놔서 풉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들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량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국채가 너무 흔해지니까 국채 가격은 싸지고, 국채를 사면은 주겠다는 이자율, 조건은, 호객행위하는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채 금리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빌려주는 금리의 기준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중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장단기물이 기준이 되는가는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경제를 살리겠다고 아베노믹스 시절에 돈을 무제한으로, 국채 발행을 무제한으로 해서 돈을 푸는 와중에도 시중 금리가 높으면 그 돈을 누가 빌려다가 경제를 살리겠어요. 동시에 시중 금리도 낮게 유지돼야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돈을 마구마구 빌려다가 초저금리니까 그 돈 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빌려다가 아파트도 사고 경제활동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을 무제한으로 계속 풀긴 하는 대신 동시에 금리는 언제나 초저금리, 제로금리로 유지해야만 했어요. 이게 일본의 사정이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만약에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면 시중금리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금리 수준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다 사줘서 금리를 억지로 낮추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본 것처럼. YCC 정책이죠. 언제까지 그 짓을 할까요? 처음에는 일본 경제가 조만간 그렇게만 하면, 좀만 지나면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거다라고 믿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돈만 퍼부으면 금방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현대 경제 이론에 맞춰서 그 당시 생각들 했지만, 아베노믹스 때,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미 했던 노력까지도 20년 넘게 발버둥을 쳐봤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 이론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도 많은 시간 동안 돈만 계속 퍼부었고 국채만 어마어마하게 발행했고, 그걸 시중 금리가 안 오르게 초저금리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그걸 사주었고, 그래서 정부 부채만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에서 살아나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아주 유명하신 분들의 경제학자들의 그 교과서 학교 가면은 배우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향은 이제 서로 다르게 하죠. 요 그림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죠. 낙수 효과 들어보셨죠? 돈을 이렇게 대기업 고소득층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이제 나라에서 풀어주고 빌려주고 하면은 얘네들이 그 돈 가지고 산업도 일으키고 사업체도 일으키고 투자도 하고 어디 개발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월급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돈을 받아서 돈을 쓰게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돌아간다. 낙수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자 하고 우리도 막 하죠. 어떤 정권이.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해도 효과가 안 나면은 뒤에 이제 다른 경제학자들이 그거 아니야, 틀려.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낙수 효과는커녕야 돈만 뭐 전부 다 그 돈이 전체 경제로 도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그 돈 받아다 투자 안 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다니까 그걸로 대기업들이 부동산 놀이하고 있고 주식 놀이하고 있고 고소득층도 그러고만 있더라. 그래서 자산의 버블만 쌓여가더라. 진짜 실물 경제가 도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자산의 거품만 쌓여가더라. 주식 부동산만 호황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해보자. 그게 뭐냐? 분수 효과랍니다. 분수 효과는 저소득층에다 직접적으로 복지를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하고 돈을, 아니면 뭐 코로나 때 직접 여기다가 저소득층 계좌에다가 돈을, 코로나 지원금을 쏴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밖에 나서 소득이 늘어나는 게 소비를 하고 밑에서부터 풀뿌리기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물건도 많이 사주기 시작하니까 기업도 장사가 잘 돼서 기업체도 잘 되고 해서 결국은 한 나라 경제가 밑에서부터 좋아져서 올라온다. 경기가 성장한다. 분수 효과입니다. 어쩔 때는 낙수 효과를 해보자. 안 되네. 분수 효과를 해보자. 생각만큼 안 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네.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누구나 이론은 그럴싸하죠. 하지만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일본도 그 당시에 최고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 최고의 경제통들이 나라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열심히 국채를 찍어 누르고 YCC 컨트롤이라는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많은 국채를 일본 중앙은행이 다 사주면서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십몇 년 동안 돈을 갖다 부었는데 효과를 못 봤던 겁니다. 최근까지. 지금 요새 와서 저기 미국이 도와주기 전까지는. 그러죠? 왜 그렇게 똑똑한 세계 경제학자들 주장대로 따랐는데 실패했을까요? 지금은 일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는가, 그 과거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왜 그랬는지 이제 뒤늦게 세계의 유명 경제 석학들이 그래서 안 됐던 것 같다. 이게 원인이었던 것 같다. 저게 원인인 것 같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거를 실패를 교훈 삼아 그러지 말자 하지만 유럽도 똑같은 실패를 지금 거의 다 겪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경제 이론의 실패는요, 이거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 제 푸념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제일 근간이 되는 공식이 있는데, 뼈대가 되는 공식인데 그 공식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나비 효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 거짓 공식은 뭐냐? 통화가 있고 전 세계에 유통되는 통화가 있고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1970년대부터 근본위제를 벗어나서 페트로달러, 석유에 연결이 되더니 이제는 그것도 10년, 20년 지나면서 전 세계 경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지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없어서 지금은 사실 말이 페트로달러지 전혀 페트로달러 아닙니다. 그거 벗어난 지 몇십 년 됐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뭐 80년대, 90년대부터는 페트로달러도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023년이니까요. 40년 가까이 지금 달러라는 기축통화는 근본위제도 아니고 뭐 석유 본위제도 아니고 그냥 미국 정부가 내가 그런다 하면 그러는 거야 하고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신용으로. 그러면서 어떤 금본위제 같이 거기에 맞춰서 한정적으로 가치를 잃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돈을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야 부채 한도가 뭐 얼마 빚이 100억이 넘어요. 차용 그거 다시 쓱쓱 지우개로 지우고 부채 한도 상향해 빵빵빵빵 인쇄소에서 찍어서 계속 전 세계에 그냥 찍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이론부터 벗어난 거죠. 약 40년 전부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공식이 지금 거짓말 변한 건데 어떻게 그 주변에 달러를 기준으로 제가 이 영상 처음에 길게 얘기한 잡설에서 엔화나 뭐 채권이나 얘기하면서
기본 서로 간에 매매가 되고 판단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평가가 되는 그런 기준이 달러화가 돼 있고 미국 국채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달러나 미국 국채가 이런 통화 거래가 일어나는 원시인들이 예전에는 뭐 조개 껍질을 통화로 쓰고 뭐 돌을 뭐 돌멩이를 뭐 동그랗게 뭐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굴리고 다니면서 그거를 돈 대신 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전에는 다 금화를 쓰고 금본유제를 쓰고 뭐 은화를 쓰기도 하고 인류 역사가 그랬는데 그거를 갑자기 미국이 이제 자연스럽게 기축통화의 패권이 제국의 패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데 그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생짜를 부리면서 갑자기 무력으로 항공모함을 끌고 가가지고 대포로 야 이제부터는 석유는 전부 다 우리 달러로만 결제해 깡패짓 한 겁니다. 그게 페트로달러죠. 제 저기 블로그에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 거기 중요한 그 경제 이론 꼭 알아야 될 경제 상식에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페트로달러도 아니고 순전히 미국에 엄포인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갖다 팔면은 달러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모든 거래가 다 달러로 되니까. 근데 이 달러가 예전에는 언제든 들고 가면은 1달러에 금 얼마 해서 금으로 바꿔줬는데 지금은 그 아무것도 금으로도 안 바꿔주고 석유로도 안 바꿔주고 그냥 뭐 그냥 종이돈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믿냐? 미국이 나 못 믿어? 그렇지. 네가 제일 지구상에서 잘 나가는 애고 제일 센 애니까 믿어야지. 그것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어느 날 교통사고 당하고 돌연사 당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돼서 자연사하고서 죽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가서 받나요? 창고에 뭐 담보가 없는데 그 돈도 이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 건데 그냥 에이 설마 미국이 죽겠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근육 봐. 아유 씨. 내가 병 걸려 먼저 죽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경제 이론들이 대전제가 지금 기축통화가 지금 이 엉터리가 된 상태예요. 이 대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그 영향을 받는 모든 하위 경제 이론과 통화 이론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의 이런 통화 이론이나 뭐 경제학자들 뭐 야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 너 케인즈라고 드러나 봤냐? 야, 그분이 진짜 너는 눈부셔 쳐다보지도 못해. 뭐 어마어마한 근대 뭐 현대 뭐 경제학자들 그분들이 뭐 대가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했어도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지금같이 이 기축통화가 이런 엉터리 기축통화가 됐을 때 경제 상황에서 나온 이론들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어디서도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름 혼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렇게 취미 이상으로 좀 재미로 파고들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얼핏 얘기했지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SF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지구가 이제 굉장히 황폐해져 가지고 뭐 이상 기후나 뭐 기후 재앙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대로는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도 다 죽게 되고 인류가 곧 멸종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외계로 나가서 우리 지구를 대신할 식민지별을 찾아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멀잖아요. 그 먼 거리를 광속으로 막 해야 광속으로 막 몇십 년, 몇만 년을 가야 저기에 뭐 지구하고 비슷한 별이 있을 건데 그러잖아요. 지금의 뭐 화성 가기도 우리 화성도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별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항성간 그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항해술이 인터스텔라가 항성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우주 항해 기술 그거를 이 과학자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금의 초전도체처럼 그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과학적으로 맞춰보면 이 처음에 되는 큰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항성간 여행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이 과학자와 이 과학자의 제자가 되는 이 꼬마 여자아이가 커서 이제 이 과학자, 이분 과학자 밑에 이제 제자로 들어가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항성간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공식을 찾으려고 날마다 여기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수학 공식만 찾죠. 이 수학 공식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식인데 대전제가 되는 기축통화 공식을 이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노벨상 받은 그분이고 이 공식 때문에 이 다른 경제 이론이 가능한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죽을 때 뭐라고 하면 고백을 하죠. 내가 거짓말했다. 사실은 자기가 만든 그 이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공식인데 숨겨왔어. 그 결함을.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공식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경제를 살리려는 항성간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공식을 암만 찾으려고 하자 답이 나올 리가 없지. 슈퍼컴퓨터에 넣고 두드려도 맨날 삐삐 땡땡 틀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희망이 없이 이대로 죽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다. 이대로 우리 지구인들 다 멸망하겠구나. 지구라는 별 안에서. 희망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미안. 사실 처음 대전제가 되는 공식이 엉터리야. 난 알고 있었지만 차마 이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제 자본주의 하에서 이 잘못된 기축통화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큰 흐름에서 아무리 강세장이다 뭐다 해도 이 지금 버블은 여기서 다시 잠깐 조정받다가 반등해서 이 경제가 계속 잘 나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한계에 왔다고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한 번은 리셋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리셋이 되고 안 되고 경제가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더 큰 문제는 기후 재앙이 2050년에 저는 2050년보다 2030년까지 봤는데 2030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년 2년이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 무섭죠.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불과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기후재앙 다루기 전에 먼저 블로그에 한번 다뤘었죠.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그때 뭐 작년이었나요? 그때 그거 제가 심각하게 써놓은 거 보시고는 그래 걱정하는 거 이해는 한데 너무 먼 얘기다. 다들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당시 댓글 다신 분들도 아이들이 걱정된다 그러셨죠. 제가 하는 얘기는 아이들 걱정이 아니었어요. 제 노후에 어떻게 이 기후재앙을 편해서 내가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세대의 걱정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그것도 금년에 2030년으로 땡겼죠. 금년 초에. 저는 그때를 지금 X데이, D데이로 보고 생존 방법을 어떻게든 그 전까지 좀 플랜을 짜놓으려고 한다. 근데 지금 요새 돌아가는 거 불과 6개월 지나갔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야 기후재앙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제는 눈앞에 지금 코앞에 닥친 뭔가 여기 내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 그런 생각들 지금 아마 열에 5분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블로그에 그 기후재앙 쓴 글부터 얘기했지만 뭡니까? 골든타임은 한참 전에 지나간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와서 무슨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최대한 친환경으로 해도요.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뭐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우리 바닷물이 높아지는데 야 그거 7cm 10cm 바닷물이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온이 뜨거워지고 바닷물이 높아지고 지금 제트스트림 기류가 변하고 지금 자성이 변하고 하면서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렸었죠. 그 기후 시리즈 거기에서 블로그에 글도 남아있고요. 계속 산불이 점점 더 지금 뭐 계속 산불이죠. 3월달부터 캐나다, 미국, 유럽, 남부, 이탈리아, 그리스 지금도 계속
거기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불 나고 있어요. 꺼지질 않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건조해지고 뜨거워지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잠깐 실수로 뭐 사람들이 뭐 저기 논밭에다가 잠깐 불 질러가지고 뭐 저기 벌레들 해충 알 좀 없애야겠다 하는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실화가 금방 큰 산불이 되고 그게 진화도 안 된다니까요. 이제 예전 같은 수준으로 계속 불이 나는 거죠. 더 큰 불이. 바다는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태풍은 엄청나게 더 커지고 잦아지고, 그 다음에 국지성 호우가 막, 지금 보세요. 멀쩡하게 뜨뜻하면서 비가 안 오는데 지금 어제 뭡니까? 서울에서 뭐 영등포에서 갑자기 오고, 강원도 고성에서 오고, 경기도 안산에서 오고, 한 번 오는데, 잠깐 오는데 몇 시간 동안 물난리가 날 정도로, 침수가 될 정도로 와버리잖아요. 지진이 여기저기서 막 나고, 화산이 여기저기서 막 나고, 그 다음에 너울성 풍랑이 와가지고 해수면이 찰랑찰랑 와서 내 목까지 언제 와, 아무리 와봤자 그거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너울성 풍랑이 와가지고 지금 한 3일 전인가는 제주도에서 지금 저기 제주도 해변 해수욕장에 있던 상가가 다 휩쓸려 내려가 버렸죠.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저도 10년 뒤에는 이런 게 일상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5년 안에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산사태, 뭐 산비탈, 경사지, 그런 뭐 침수되고 그런데 다 피해야 되고, 해변가가 뭐 저기 너무 가까운데 피해야 되고, 뭐 그런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지금의 경제 이론 하에서 사실은 이것도 기축통화가 지금 거짓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 이론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하면은 뭐 침체에서 벗어날 거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실패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탐욕에서 다 같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렸던 근 10년 동안 누렸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시간이 결국은 다가오고, 그것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뭐 저기 경제 이론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우에다 얘기한다면서. 우에다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에다는 이러한 일본의 그간의 그 무제한 돈풀기 제로금리 정책을요, 처음 일선에서부터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껏 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똑똑한 경제학자 출신인데, 즉 이 사람이 우에다예요. 일본을 살려보겠다고 이런 최식 경제 이론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하면서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기에 직접 참여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눈치를 못 챘을까요? 저같이 시골 촌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의심을 안 해봤을까요? 그가 수십 년간 공들인 자기 일본에서 자신들의 노력이 먹혀들지 않음을 보고 느끼면서, 이 사람은 그저 기계적으로 될 때까지만 정책을 되풀이하면 되는 그 관료들하고 달리, 우리 임기 안에 뭐 위에서 시킨 대로 안 되면 다음번에 또 하라고 뭐 하면 되고, 뭐 공무원들은 그러죠. 하지만 이 사람은 학자 출신으로서,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이런 먹혀들지 않는 소위 고장난 금리 정책을 보면서, 이 공식이 안 먹혀들면 이건 때려치고 다른 공식을 처음부터 찾아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이론이 맞는데 시간이 지금 불충분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20년 동안 해도 안 되면 이 이론은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할까요? 즉 속마음으로는 이미 이 사람도 언제부턴가 이러한 현대 경제 이론들은 사실 틀린 거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잘못된 기축통화 체계 안에서 다들 서로를 속이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폭탄 터지기 전에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일본 정부 부채도 결국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져나오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이것이 언젠가 일본 전체를 위협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일찌감치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은 정치와 이상은 다르구나. 실제 드라마 허준 같은
옛날 동의보감 허중 같은 그런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정말 인수를 베푸는 의사짓을 지금 현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게 현실인 것처럼 안 먹혀든다 이거죠. 지금 미국 연준과 선진국의 중앙은행장들이 아주 한 목소리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야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의 인플레가 통화정책으로 이게 잡힐 일일까요? 지금 인플레를 자꾸 지금 고착화시키고 영구화시키는 요인들이 지금 뭡니까? 정치 논리에 의한 지금 전쟁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누가 패권을 가져갈 것인가를 노리면서 서로 간에 편가르게 하면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 디커플링이고요. 또 선진국들에서는 그간의 인구 구성 변화, 고령화, 노령화죠. 거기에다가 조기 은퇴, 베이비붐 세대가 없어지는 것.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해야 될 신세대들은 노동 트렌드의 변화. 예전하고 틀리죠? 예전에는 뭐 어렸을 때 뭐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의 아기 때 태어나면 막 형제가 7, 8 그랬죠? 엄마 아빠가 농사하면서 밤에 뭐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불 꺼지면 뭐 텔레비전 볼 일도 없고 뭐 오겠어요. 애만 쓴풍쓴풍 났죠? 그래서 형제가 막 7형제, 9형제에서 뭐 귀남이 나오고 딸부잣집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는 거에 뭐 불만을 안 했어요. 그러면 더 좋은 미래가 오니까. 근데 요즘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게 거의 뭐 먹고 사는데 풍족함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뭐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풍족해지는 게 자기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을 똥살똥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힘들게 살아?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긴 하겠지. 근데 이미 대충 살아도 뭐 큰 지장은 없는데 먹고 사는데 그러면은 노동 트렌드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뭐 그런 공무원이나 뭐 좋은 게 가서 일해 보니까 에휴 그냥 내 알바나 하고 말지. 그런 식으로 그만두고 나와버리고. 맞죠? 중소기업 같은 데는 가고 싶지가 않고 이해가 돼요.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동 트렌드가 변해서 경제 구조가 지금 변해버렸고 그런 것들이 또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한 거기다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주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옛날 경제 교과서에 나오던 즉 단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고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취해.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사람들도 그 돈을 갖다가 이자가 비싸니까 많이 갖다 못 쓰고 그러면은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되니까 물건 사갈 사람도 줄어들어 가지고 물건 가격도 서서히 내려오겠지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옛날 무슨 고서적에 나오는 그런 경제 교과서에 나오던 이게 그래도 이 이론이 누가 얘기한 이론인지 알아? 우리 공자님이 말해. 케인즈 악파가 어쩌고 뭐 그런 고금리 정책만으로 시중의 돈은 통화 수요를 위축시킨다고 해서 지금의 인플레가 해결될 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엔 지금의 인플레를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뭐 해야겠어요? 일단 전쟁 없어지게 하고 전쟁 여기서 휴전시키고 화해시키고 우크라 전쟁 같은 거 또 곡물 뭐 유조선 뭐 기름 수출 그런 거 다 안정화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괜히 뭐 미국하고 뭐 중국하고 패권 전쟁하면서 뭐 서로 간에 산업이 뭐 어쩌고 원자재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 다시 예전같이 세계화로 돌려놓으면 전 세계 경제는 다 좋아집니다. 그거는 반박 못 하시죠? 다시 예전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초중반에 있었던 시대로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플레도 바로 해결됩니다. 그러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들은 해마다 더 강해지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 어떤 때보다도 이제는 그 전쟁의 아까 유조선 공격한 거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어디 뉴스를 봤더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또 이제 미국 군대가 더 많이 파견이 됐더라고요. 이란이 이제 거기서
유조선들 납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막겠다고 가는 건데 거기다 어쨌든 이란의 어떤 그 해군하고 이제 부딪힐 일들이 또 더 많아진 거죠. 미국 해군하고. 그러면은 일촉즉발의 상태가 또 이제 더 긴장도가 높아지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에서 그 중동 지방의 원유가 유조선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게 전 세계 원유 유통량의 20%랍니다. 사방에다 지금 뭐 투망을 던져놓은 거잖아요. 여차하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뭐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대립 때문에 중요한 어떤 유통들이 공급망들이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더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원인을 손봐야 인플레가 잡혀가는데 그런 구조적인 지금 인플레를 고착하시는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인구 구성과 노동 트렌드의 변화 아니면 정치 논리에 의한 전쟁과 세계적 디커플링 거기다 이제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도 이것도 같이들 빨리 탄소 감축하고 어떻게 바꿔보자. 안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이것 기후 재앙으로 인한 걸 다 복구하고 예방하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가요. GDP가 성장을 못해요. 이대로 10년 지나면 골든타임이 지났다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유엔이나 그런 데서 다 모여갖고 올스톱해서 전부 다 지금 다 하얀 가운 입고 무릎 꿇고 다 같이 손잡고 하늘에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인류는 하나요.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 전쟁 끝나고 패권 갈등 끝내고 그 다음에 전부 지금부터 탄소 감축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인플레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존도 지금 되거든요.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은 한 번은 푹 싹 가라앉아야죠. 그러고 나서 새롭게 시작해야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 이제는 뭐 꼭 그렇게 되라 뭐 정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BF단의 빅파이어님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어쩔 수 없다. 지구는 그렇게 될 수밖에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 요인들의 틀어짐을 바로 잡아가야만 이런 인플레가 잡히는 건데 지금 그런 구조적 틀어짐은 계속 어긋나도록 정치적으로 맨날 헛발질만 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인플레는 지금 오히려 과거의 그 고리타분한 경제 이론대로 중앙은행들끼리 모여서 고금리에 사람들이 돈 쓰기 무섭게 만들어서 수요를 위축시켜서 잡겠다고? 그것도 이제 지금 제가 위에 인터스텔라 얘기한 것처럼 통화가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이미 기축통화가 근본이제를 벗어나서 엉터리 괴물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전세계 경제를 다시 좋아지기를 이 방법이 맞을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엉터리입니다. 이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공학 뭐 그런 거 하나 있어서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럽니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도 잡히고 세계 경제도 좋아질 거다 하는데 지금 이 공식의 가장 중요한 상수가 이미 변했어요. 공식에서 이미 중요한 상수가 변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인터스텔라처럼 세계 경제 인플레도 잡고 경제도 좋아지게 만들겠다고요? 제가 볼 때는 엉터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처럼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지금까지 1년 사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내려가긴 했죠 요새.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1년 동안 연준에서 고금리 정책을 해가지고 잡힌 걸까요? 잘 아니면 단순히 팬데믹 때 엄청나게 틀어막혀 있던 공급망이 이제 많이 풀린 거죠. 그 영향으로 인플레가 잡힌 것과 전쟁으로 폭등했던 항목들이 1년 사이에 크게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떨어진 효과가 사실은 훨씬 큰 거 아닐까요? 실제로 1년 동안 벌어졌던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뚝뚝 떨어진 이 그간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외부적인 구조적인 압박 요인이 해소돼서 그것이 디스인플레가 온 건지, 즉 팬데믹 때 공급망이 저절로 풀린 것과 전쟁 때 폭등했던 항목들이 풀려갖고 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금리를 올려갖고 그 고금리 영향 때문에 떨어진 건지,
그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떨어졌는가를 어떤 지금 경제 이론이나 방법도 아무도 몰라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게 10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팬데믹이 풀리고 뭐 저기 전쟁 때 꽉 잡혔던 게 다른 우회 방법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이제 떨어지고 경기 침체에 일부 빠지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그런 구조적 요인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10개가 떨어진 것 중에 그것이 뭐 6개가 떨어지고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쪄가지고 정말로 그 금리 정책의 고금리 통화 정책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가 위축돼가지고 사실 미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간다 계속 돈 더 쓴다 하면은 전혀 그 금리를 올린 거에 영향으로 사람들이 금리 비싸니까 나 소비도 안 할래 그 영향은 안 왔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미국 경제가 막 우리는 이렇게 소비가 지금도 잘 나가 하는 거는 사실은 잘 들어보면 우리가 금리를 높여갖고 인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즉, 그 기여도를 판단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또한 유가하고 식료품 가격은 근원물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긴 하지만요. 일단 유가가 오르면 전체 물가에 골고루 모든 산업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근원물가도 떠올리는 것은 이거는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그걸 막겠다고 여기서 고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봤자 정말 인플레가 그만큼 잡힐까요? 오히려 앞으로 전쟁과 경제 디커플링을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키운다면 인플레는 아무리 고금리 정책을 1년, 2년 오래 유지하면서 지켜봐도요. 좀처럼 식지 않을 거고 틈만 나면 부글부글 끓고 있을지도 몰라요. 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경제 이론대로 실제 적용이 안 되고 이런 회의적으로 될 거다 하는 이런 저의 이런 시선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크게 귀담아 듣지는 마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 경제를 드라이빙 해가는 이 배후 금융 세력들 얘네들도 다 알고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제도 해결된다 말은 하면서 자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 10년, 20년 하는 그 시간 동안 뜻대로 달러 강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어차피 이것도 우에다는 그리고 이거를 우에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에다가 저번 기자회견 때 광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자학객을 펼쳤지만 그 내용을 잘 들어보고 지금 다시 해석해보면 결국은 그 내용은 뭐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내용에 대한 사르카즘입니다. 사르카즘. 한마디로 풍자, 비꼰다는 거죠. 비꼬는 거죠. 돌려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썼던 글의 일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그때 이제 그 기자로 또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날카로운 질문을 우에다한테 던졌었죠. 읽어보면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영국 총재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지난 1년 이상이나 꾸준히 지속했는데도 인플레 근원물가가 잘 안 잡혀가니까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필요하면 더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디선가 큰 위기가 올까 슬슬 염려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우리 일본의 총재님인 우에다 총재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금리로 인해서 이런 통화정책이 인플레를 잡고 경제를 진정시키게 될 진짜 효과를 보려면 우리 우에다 총재님은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총재님들은 목표 물가인 2%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두어 번 더 금리를 올린 후에 최소 1, 2년 정도는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들 하시는데
우에다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그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아베 밑에서 통화금리 결정자로 참여했을 때가 벌써 25년 전이요. 그때도 내가 목표금리 달성하겠다고 같이 거기서 일을 해봤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겁니다. 인터스텔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베 밑에서, 구로다 밑에서, 아니 그 전부터 그 하급 공무원이던 시절부터 같이 통화정책에 참여하면서 일본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금리를 조정하면서 국채 수익률을 조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통화를 풀면 제가 저 위에 얘기한 것처럼 낙수 효과가 되든 분수 효과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그 유명하신 분들, 우리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성인으로 떠받드는 그런 분들의 경제 이론에 의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일본 경제는 정상화 되겠지 하면서 했지만 그 짓을 25년 동안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론은 잘못됐고 이 방법은 아니구나라고 저는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날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목표 금리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인플레를 최소 2% 이상으로 안정시켜보겠다. 지금은 이제 요새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구조적으로 막 전쟁의 위험부터 해서 전 세계 인플레가 지금 팬데믹 때부터 되니까 일본도 덩달아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20년 동안 완화 정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드디어 20년 만에 빛을 봐서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일본 물가가 3.5%까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정말로 이 물가를 올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일본에서 YCC 정책을 하면서 거의 20년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푼 것이 드디어 효과를 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20년 동안 해도 안 된 거고 안 된 거는 결국은 그 이론은 틀린 거고 다만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커플링이 되고 팬데믹 때 공급망이 악화되고 전쟁의 영향이 오고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전 세계 물가가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일본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도 안 하죠. 근데 저는 이날 인터뷰를 보고 위에다가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혼자서 무릎을 탁 친 거죠. 이 양반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걸 알고 있고 그런데도 이거를 고수하는 거는 이 큰 이 국제정세 배후에 있는 금융세력들의 어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 사람도 파악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구나 감이 오더라고요. 즉 자기들은 25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경제 이론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물가까지 물가 금리로 안 되었다.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잡히지도 않을 인플레를 억지로 잡아가겠다고 금리만 쳐 올리다가 부작용으로 다 같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이면 그러면서 뭐 내 능력이라면 나는 그렇게밖에 못할 거다. 어차피 난 지금까지 25년 동안 노력했어도 실패한 무능력자고 이제 또 혼자서 고집스럽게 정책을 잘못 펴서 엔저 현상으로 애나만 꼬라박게 만드는 못난이 총재니까 이렇게 자학개그를 그 당시에 한 거죠. 하지만 여기 계신 그 당시 있던 그 세 분들은 다들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하면서 돌려가기식으로 한 방 먹어라 하고 먹였잖아요. 감자를 먹였잖아요. 제가 그때 만든 내용이 그거죠. 드디어 시작된 우에다의 눈물의 똥꼬쇼. 오늘 인간극장 우에다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 다들 요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가장 핵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 여기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잡히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힘있는 금융 세력들이 가자는 대로 다른 선택이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에다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전에 똥꼬쇼에서 어느 정도 강한 힌트를 얻었던 것처럼 결국은 우에다는 어땠습니까? 모두의 뒤통수를 때렸죠. 이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 제가 조만간 이제 뭔가 신호가 오겠구나 했죠. 그리고 이제 저번 바로 직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막 국채금리나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시장은 그날 우왕좌왕 혼란에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에다는 바로 제가 오래전부터 의심해오던 합리적 정황 안에서 바로 우에다가 반드시 해내야 할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았던 세 가지를 결국 그런 식으로 무난히 해낸 거고요. 그게 뭐죠? 그건 바로 첫째, 정책을 선회하되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서 일본 정부 부채가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겠다. 둘째는 엔화 강세로 이로써 돌아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달러 강세를 침범하지는 말고 철저히 밑에서 받쳐주겠다. 세 번째는 그래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외에 있는 엔화 자금을 급하게 땡겨올 수 있을 정도의 여지를 만들어둔다. 즉 선진국에서 했던 빅스텝 금리 조정처럼 필요할 때는 보다 많은 엔캐리 자금이 급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YCC 금리의 높은 상단을 0.5에서 1.0까지 빅스텝으로 한 단을 조정해 놓는다. 그걸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굉장히 이게 지금 무슨 고리타분한 내용이야. 지금 제가 영상 밤늦게 지금 찍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뭐 좀 신호가 좀 오늘도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죠? 예전에 한번 지금 퍼즐이 지금 많이 맞춰지고 그 다음 시장의 퍼즐도 그런 식으로 맞춰졌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7월까지 해서 국제정세의 세팅이 국제정세를 이런 식으로 세팅한 애들은 뭐 주식시장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 보겠습니까? 얘네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크게 봐서 기축통화를 누가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겠다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는 얘네들은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그 커다란 진행 상황 때문에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물 밑에서 흘러가는 큰 어떤 흐름하고 상관없이 물 위에서 뭐 배가 이쪽으로 출렁이 될 거다 저쪽으로 출렁일 거다 금리 인상 여기서 더 하냐 안 하냐 뭐 동결했냐 뭐 그렇게들 하는데 그 밑에서 그래서 항상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경제 이야기지만 국제 정세와 외교와 이 큰 흐름들 그런 것들 전쟁 얘기부터 해서 제 영상들 지금 뭐 100개 넘게 지금까지 올렸는데 보면 전부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항상 미리 한 박자 빠르게 보죠. 적어도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미리 예측하고 보고 그렇게 가는 거 짚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 나중에 조금 시간차를 두기는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결과로 나오는 거죠. 맞죠? 짧게 보는 거는 분기별로 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그 영향이 어떻게 올 거냐. 지금은 뭐 잘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3개월, 6개월 뒤에는 정말로 국제 정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정말로 이런 일이 터지나 보자 하면은 결국은 국제 정세도 변하고 시간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지만 정확히 맞추시는 분 그것까지 맞추면 제가 여기 안 있죠. 신이 돼야죠. 그때는 신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그런 세팅들 여름 태풍의 세팅들이 지금 완성이 되면서 저 밑에서 올라오는 지금 태풍 우리나라를 지금 내일 오나요? 모레 오나요? 오는 태풍처럼 이런 여름 태풍 카미카제 제 블로그 글 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디아블로와 카미카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금년 1월달인가 썼던 글인데요. 한번 언제 시간 나실 때 재밌는 이야기책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그것도 제가 재밌는 이야기 소설처럼 써놨거든요. 디아블로라는 악마하고 옛날에 뭐 우리 제 동년배 분들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게임 있죠?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게임. 거기 나오는 그 게임 제가 빗대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악마 디아블로하고
다음에 일본의 신풍, 일본을 구했다고 기록되는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구했다고 기록되는 일본인들이 모시는 바다신 태풍, 신풍 카미카제. 제목이 디아블로와 카미카제인데 금년 1월에 썼던 건데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제 투기 세력과 일본에서 이제 오게 될 그런 지금의 여름 태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년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써놨던 글인데 거기에 이제 큰 국제적인 흐름 안에서 재밌는 어떤 또 음모론적인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또 언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또 나름 재밌게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보면은 너무 재밌기는커녕 짜증만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장이 뭐 덜렁덜렁 뭐 하는데 이러다 또 말지 아니면 이 덜렁덜렁이 계속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바쁘게 어떤 세팅들이 국제정세, 외교, 정치, 전쟁, 분쟁 뿐만 아니라 저 밑에 가장 큰 채권 시장, 전 세계가 미국 채권과 달러로 연결된 그 사이에서 큰 흐름들이 지금 모두가 한 방향으로 지금 급격하게 세팅이 돼서 아주 지금 밑에서 큰 태풍이 마침 진짜 날씨로 봐도 실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경제계에 제가 볼 때는 큰 여름 태풍이 지금 세팅이 돼가지고 밑에서부터 발발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이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언제쯤 미치게 될지는 앞으로 이제 하반기 이미 이제 시작됐죠. 하반기 이제 8월이니까요. 7월부터 해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왜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나 그 근거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지만 큰 어떤 경제 이론,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잡아간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듣는 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다른 의견도 한번 흥미거리로 재미로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렇게 이제 좀 너른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애초부터 아주 예전부터 지금의 어떤 경제 이론이나 인플레이션 이렇게 잡아가겠다는 것이 오히려 제가 예전 블로그 처음 이제 BF단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에다도 이미 그런 흐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얘네들과 같은 편이 돼서 같이 이들의 수족처럼 움직여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본 대전제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대충 그런 뒷배경 설정이죠. 어떤 얘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큰 장편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설정집이 있잖아요. 뒤에 어떤 배경으로 우주시대 몇 년에 은하 전쟁 중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우에다의 직접적인 작년부터 지금의 이 여름 태풍을 준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왔는가를 이제 드디어 권상우 씨가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그 전에 되는 큰 배경, 뒷배경 얘기, 설정이 되는 경제의 이론적인 이런 허점과 인플레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 그런 거 조금 오늘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당장 그래서 임마 지금 주식이 지금 내가 든 주식이 올라가 내려가 그것 좀 얘기해봐 인간하고 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겠지만 제 채널이 원래 이런 채널입니다. 한 번씩 좀 여유 있을 때 한 번씩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 참 쉽게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재미를 느끼기도 어려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채널 얘기에 재미를 느끼고 듣는 분들은 정말로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한 약간 좀
아무튼 일반적이진 않으신 분들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 무려 690만 명이나 있다는 게 참 놀랍고요. 예. 오늘 또 이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태풍에 다들 저기 조심하시고요. 큰 피해들 없이 너무 무더운데 잘들 다 같이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